안녕하세요. 테스트네이션 대표 에릭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미국 아이비리그 대학과 그리고 명문 대학교의 역사와 그 변화 과정을 깊게 탐구하려고 합니다. 이런 걸 다루는 곳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냥 제 나름대로의 저만의 관점으로서 제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좀 편하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 영상을 통해서 아이비리그 입시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비리그라는 명칭은 공식적으로는 1954년 그 NCAA라는 전미대학 체육협회의 어떤 디비전 1에 속한 그 8개의 학교의 엘리트들을 가리키기 위해서 사용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1954년부터 아이비 대학교가 생긴 줄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는 이 학교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역사가 더 깊고요. 아이비리그 구성하는 대학들은 하버드가 첫 번째겠죠.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1636년에 설립이 됐고요. 예어 같은 경우에는 1701년, 그리고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1754년에 설립이 됐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설립 연도로 우리가 보긴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기 4개의 대학교라고 하는데 그 4개의 대학교는 하버드, 프린스턴, 예어, 그리고 유펜이거든요. 콜롬비아가 실제로 그 중간에 껴있긴 한데 그건 제가 추후에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콜롬비아는 1754년에 설립을 했고 유펜 같은 경우에는 1740년에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뒤죠. 1764년이고요. 다트머스는 1769년이고 마지막 코넬은 굉장히 늑둥입니다. 1865년에 설립을 했고요. 이것도 이 시대에 이렇게 설립이 돼서 지금의 코넬이 있는데 이것도 이따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아이비리그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썰이 좀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설은 오래된 그 대학 건물을 휘감고 자라는 담장이 덩굴이라고 하죠. 아이비에서 유래됐다라고 하는 것인데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뭐 오랜 전통과 역사를 상징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또 다른 설은 아이비라는 숫자 4 있죠. 로마 숫자 4가 아이비에서 유래됐다라는 것으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초기 4개의 대학을 가리킨다라는 해석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이 아이비리그가 8개 대학교인데 도대체 4개는 도대체 뭘까라는 또 다소 혼란을 줄 수는 있어서 또 이제 하버드 대학교는 미국 최초의 대학으로서 1636년에 설립이 되었고 좀 제가 재밌는 거 하나만 말씀드리면 하버드 첫 졸업생은 1642년에 배출이 되었어요. 6년 후죠. 그리고 이제 학교의 졸업생 수는 9명이었고 초기 교육은 주로 신학이나 고전 언어로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런 교육을 가지고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초기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주로 성직자 양성과 그리고 고전 교육을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고요. 당시 이제 교육은 라틴어, 그리스어, 신학, 철학 이런 교육이 중심이었는데 이거를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본다면 유럽의 중세 대학의 정통을 이어받는 거랑 크게 다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교육은 대부분 누가 받을 수 있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은 거의 다 부유한 백인 남성들한테 열려져 있었고 교육이 어떻게 보면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됐다라는 걸 의미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버드 대학교는 한때 입학 시험에서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필수로 요구를 했는데 이거는 이제 부유한 가정의 자녀들만 이러한 언어를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교육의 기회가 불평등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제 아이비리그 대학들 내에서 여러 가지 소사이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불평등의 최고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장 유명한 거는 예일 대학교의 Skulls and Bones라는 건데 이 조직은 1832년일 거예요. 이때 설립이 되었고 미국에서 굉장히 많은 정치인과 기업인들이 실제 회원으로 활동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조지 H.W. 부시, 조지 W. 부시 이런 사람들이 이 조직의 회원이었고 이 조직이 활동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음모론의 대상이 되었기도 했죠. 또 다른 예로는 프린스턴 대학교의 이링 클럽이라는 어떤 독특한 사교 클럽이 있고요. 이 클럽들은 학생들이 식사와 그 다음에 사교 활동을 위해서 모이는 장소로 일부 이제 클럽은 굉장히 까다로운 가입 절차를 가지고 있고 실제로 이 가입 절차 안에서는 당연히 공평하지 않다라는 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간에 당연히 네트워크 형성과 사회적 교류를 강화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옛날에는 했고요.
불평이라고 얘기하면 preparatory school을 빼놓을 수 없죠. 어떻게 보면은 엘리트의 통로라고 할 수 있는데 아이비리그 대학으로 진학하는 데 있어서 preparatory school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이때의 사립기숙사는 지금도 그렇지만 대부분의 상류층 자녀들이 아이비리그를 입학하기 위해서 다니는 학교로 주로 Harkness Table이라는 방식을 도입해서 뭐 토론 중심의 교육을 제공합니다 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특정적인 사람들이었죠. 부자인 사람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교육이 되게 좋지만 비판적인 사고와 의사소통의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었지만 이거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부유한 사람들이었어요. Preparatory School에서는 Phillips Academy Andover이라든지 뭐 Phillips Exeter 아카데미라든지 뭐 이런 학교들이 있고 엔도버 졸업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조지 부시, 뭐 험프리 보가트, 엑세터 같은 경우에는 마크 저커버그랑 댄 브라운의 모교이죠. 그래서 이 학교들을 보면 어마어마하고 또 굉장히 강력한 동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졸업생들은 사회의 각 분야에 영향을 굉장히 행사하고 있고 후배들에게 멘토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제공을 한단 말이죠. 비유를 하자면 킹스맨을 얘기하는데 이 킹스맨도 비밀 조직처럼 서로를 돕고 이끌어가는 자기네들만의 조직이 형성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preparatory와 그리고 아이비와 이런 긴밀한 어떤 관계가 유지가 예전부터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벤저민 프랭클린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물인데 혹은 제가 제일 많이 연구했던 인물인데 이 사람은 교육의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한 인물이죠. 그래서 유펜의 설립의 핵심적인 인물이었기도 했고 그래서 그 1740년에 설립된 그 펜실베니아 아카데미 및 그리고 컬리지는 유펜의 전신으로 미국 최초의 비종교 대학이기도 해요. 프랭클린의 사상은 실용적인 학문과 과학의 교육을 굉장히 강조를 했고 산업, 무역, 뭐 현대 언어, 과학 등 쉽게 얘기하면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혁신적인 정말 필요한 과목들을 교육 과정에 포함을 시켜서 당시 이때 굉장히 혁신적인 접근이었다고 하고 오늘날의 어떠한 AI나 빅데이터 교육을 도입하는 거랑 되게 비슷하거나 좀 이런 파격적인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들어서 미네르바 대학을 들어간 친구의 어떠한 그런 교육일 수도 있겠네요. 또한 이제 프랭클린은 야간학교, 성인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실행을 하면서 실제 일하는 중상층들과 서민들도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일을 하면서 교육을 쉽게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고 사회적 이동성을 촉진하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혁명과 중상층의 부상은 당연히 빠질 수 없는 역사인데 19세기 산업혁명 이후 중상층이 급격히 부상을 하죠. 그러면서 교육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증가를 합니다. 이때. 그래서 이에 따라서 랜트그랜트 대학들이 설립이 됐거든요. 1862년에 통과된 그 모럴 법안이죠. 모럴 액트는 그 연방 정부가 주 정부에게 토지를 제공해서 그 수익으로 대학을 설립하도록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실용적인 농업, 과학, 공학 이런 교육을 중상층들과 농민들에게 제공을 하면서 교육의 기회를 크게 확대를 했고요. 코넬 대학은 1865년이라고 했잖아요. 1865년에 설립된 랜드 그랜트 대학으로 아이비리그 중에서도 가장 늦게 설립을 했지만 코넬은 이런 사상을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든 어떤 공부를 할 수 있는 기관을 목표로 해서 교육의 기회를 굉장히 넓힌 중요한 학교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산업혁명 시기 중상층들은 철도나 은행업 같은 새로운 사업에서 부를 축적을 하면서 이들의 자녀들이 명문대에 입학을 하는 거를 굉장히 많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예전에는 못했던 그런 가정교사를 고용하거나 뭐 학교에 기부를 하는 등 상류층이 했던 방식을 비슷하게 따라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아이비리그의 대학들은 입학 기준이 좀 점차 애매해진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점차 좀 변해지고 있었고 상류층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건 아니고 교육의 문이 원래 닫혔다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던 게 이때였던 것 같아요. 입학 제한과 유대인들은 방금 제가 말했던 문을 굉장히 많이 열어준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되게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들이에요. 그 1920년도에 들어서면서 유대인 학생들의 입학 비율이 급격히 증가를 했어요. 이거는 이제 이민을 실제로 동부로 많이 유대인들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동부에 있는 학교들을 많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좋은 학교를 갔겠죠. 그래서 이제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쿼터 제도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실제로 도입을 하면서 특정
특정 인종이나 종교의 그룹의 입학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나쁜 제도인데 그런 것들을 실제로 도입을 하고 실제로 많이 낮춥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는 유대인 학생들의 비율을 줄이기 위해서 정책을 고려를 했는데 이걸 실제로 했던 학교는 정말 막 엄청 많진 않아요. 콜럼비아, 뭐 프린스턴, 하버드 이런 학교들이겠죠. 그래서 기존에 이제 와스프죠, 이제 White Anglo-Saxon 그 Protestant 이런 엘리층이 실제로 위협을 느끼는 어떠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에서 입학 사정에서 인성평가, 추천서, 과외 활동 등의 주관적인 요소를 강화해서 유대인들 학생들의 입학을 제한하려고 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됐고요. 근데 이제 유대인 학생들은 이에 굴하지 않아서 1948년에 브랜드스라는 유니버시티를 설립을 해서 자신들만의 교육 기관들을 만들었죠. 그래서 그 브랜더스는 다양성과 포용성을 강조해서 현재까지도 미국의 굉장히 좋은 리버럴 아츠 컬리지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고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 제도는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의 입학을 감소시키긴 했습니다. 이게 이런 차별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1960년도에 민권 운동의 영향으로 또다시 교육의 분야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 역사적으로도 이제 차별을 받아온 아프리칸 미국인 아니면 히스패닉 여성 등의 이제 입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affirmative action이 도입이 되죠. 그래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을 선발하여 교육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또 만들었기도 했고 제가 좋아하는 영화 Hidden Figures라는 나사의 그 우주 프로그램에서 일했던 3명의 흑인 여성 수학자의 실화를 다루고 있는데 이 3명은 인종차별과 성별차별의 어떠한 벽을 넘어서 그 미국 우주 개발에 큰 기여를 했고요. 그래서 이들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교육 직업에서의 평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게 잘 보여줬던 영화라고 생각하고 실제 있었던 사건이기도 했고요. 그래서 Affirmative Action 도입 이후에 실제로 소수자 학생들의 입학 비율이 눈에 띄게 상승을 했어요.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모이면서 교육 환경이 훨씬 더 풍부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부는 오히려 역차별 이라고 하죠. Reverse discrimination이라면서 비판을 하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인종이나 성별 때문에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죠. 그게 누굴까요? 당연히 아시안 학생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다음에 봐야 되는 거는 요 최근래에 있었던 일이죠. 아시아계 학생들의 입학 논란입니다. 최근에는 아시아 학생들의 입학 논란이 굉장히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죠. 아시아계 학생들은 높은 학업 성취도와 SAT 같은 이런 시험 성적이 있었지만 아이비리그 대학 입학 사정관에서 혹은 이제 입학 과정에서 이런 리더십과 매력도 개성 등 주관적인 평가가 굉장히 낮았고 이런 낮은 거는 실제적으로 우리를 차별하는 거다 라고 해서 비영리 단체인 SSFA죠. Student for Fair Admission. 이 단체가 하버드 대학교 상대로 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하버드가 아시아계 지원자들에게 불리하게 적용하는 인종 균형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고 대학 측에서는 당연히 캠퍼스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양한 인종과 배경의 학생들을 선발해야 된다고 반박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실제로 졌는데 다시 항소를 하고 작년 2023년에 미국 대법원에서는 인종을 고려한 입학 정책이 실제 미국 그 수정헌법 제14조 평등보호 그 조항에 위배된다라고 판결을 실제로 했습니다. 이 판결로 인해서 굉장히 큰 일이 일어나죠. 미국 전역에 있는 모든 대학들은 앞으로 인종을 고려한 입학 정책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이제 1600년부터 이게 점차 변화를 좀 느끼셨을 거예요. 이제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다양한 혁신과 글로벌화를 실제로 추구하고 있고 지금도 추구했고 그다음에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는 이제 온라인 플랫폼인 edX가 있죠. 하버드랑 MIT가 공동으로 edX를 설립하면서 전 세계에 있는 학생들에게 무료 온라인 강좌를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교육의 접근성을 크게 높였다고 볼 수 있고요.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세계 어디서든 이런 강의들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뜻은 이제 처음에 얘기했던 그런 상류층, 부자들만이 가질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다라는 거죠. 또한 인공지능, AI와 데이터 과학 등의 첨단 분야에서 선도적인 연구를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빈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고
이러한 연구는 이제 실제 학문적인 발전뿐만이 아니라 실제 그 사회 문제 해결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 학생 비율도 꾸준히 올라가는 걸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하버드 학교의 국제 학생 비율은 전체 학생의 한 12% 정도로 꾸준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해외 연구센터를 또 설립을 하고 있고 실제 글로벌 네트워킹을 좀 강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또한 스타트업 같은 인큐베이터, 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하버드 이노베이션 랩이라든지 코넬 테크라든지 이런 기관들은 실제 학생들이 혁신적으로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기업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이제 학교 와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지원을 주고 네트워크를 또 제공을 합니다. 빠르고 좀 굵직굵직하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이 아이비리그가 추구하는 인재상은 무엇일까? 아이비리그 대학들은 총체적인 평가죠. 홀리스틱한 리뷰를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제 학업 성적뿐만이 아니라, 왜냐면 그 성적 때문에 도입이 된 게 쿼터 제도죠. 그래서 이런 성적뿐만이 아니라 열정과 창의, 그리고 리더십, 사회적인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버드 입학처에서는 우리는 학문적인 우수성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과 관점을 가진 학생들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아예 대놓고 써놨죠. 이것만 봐도 다시 말해 성적이 아닌 학생들의 잠재력과 인성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의미고요. 또한 창업가 정신과 사회적 혁신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어요. 실제로 그 하버드와 스탠포드 같은 경우에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터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주고 있고요. 이거는 정말 예전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단순히 학업에 그치지 않고 실제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제가 누누이 계속 얘기하지만 이것만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역이용해서 그러면 내가 창업을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안 되고요. 실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친구들은 능력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이제 창업을 해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창업을 했다라는 그게 그 기준이 아니라 너네들이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가 지원을 해줄게,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역사 속에 담긴 다양한 사실들을 살펴보면서 이 아이비리그의 역사는 영광과 명성뿐만이 아니라 안타깝게도 차별과 불평등의 역사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교육의 다양성과 포용성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바로 교육의 본질과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한 스펙 경쟁이 아니라 자신의 열정과 가치를 좀 발견해서 이를 세상에 기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진정한 교육의 목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단순히 수치화된 성적이나 트로피, 스펙에만 집중하지 않기를 바라는데, 이거를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많이 없어요. 이제 상담을 통하거나 저희 학생이나 아니면 이렇게 유튜브로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 학생들은 뭘 해야 되냐면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제 경험을 쌓고 창의적인 사고를 발전시키면서 사회적인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중점을 같이 두길 바래요. 학업이랑. 절대적으로 이러한 노력은 혹은 이러한 역량은 단순히 이 친구가 그냥 공부를 잘해 보인 것만이 아니라 정말 이 친구가 진정한 가치를 쫓고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심으로 학생들이 여러 프로젝트를 빌드를 해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이렇게 해도 된다라고 좀 용기를 주고 싶고요. 아이비리그와 같은 명문대 대학들이 변해왔듯이 우리도 이 교육 시스템을 개선해서 학생들이 진정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이런 성적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세일즈를 하는 게 아니라 학생의 개개인의 열정과 내면의 성찰 그리고 실제 경험을 중요시하는 그런 교육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컨설팅이든 뭐든 발전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아이비리그의 역사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줍니다.
불평등과 차별의 역사 속에서 변화와 혁신을 통해 발전해온 이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교육의 진정한 목적과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다시금 일깨워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도 이러한 교육을 바탕으로서 학생들이 단순한 스펙 경쟁을 넘어서 진정성으로 내가 뭔가를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용기를 가지고 무언가는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의 히든 피겨스를 찾아보라고 얘기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열정을 키워나간다면 무조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또 지식이 넘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테스트네이션 대표 에릭쌤입니다. 오늘은 대학 입시에서 학생들이 많이 겪고 있는 혼란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입시 과정에서 많은 학생들이 겪고 있는 첫 번째 문제는요, 정보 과부하라고 생각하고요. 과학적으로 본다면 그 인간의 작업 기억이라고 하죠. 그 워킹 메모리의 용량이 제한적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1956년에 조지 밀러가 제시한 그 마법의 숫자라는 게 있잖아요. 7 플러스 마이너스 2인데 이 숫자가 무엇을 뜻하냐면 약 5개에서 9개까지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새로운 번호를 외울 때 대략적으로 한 7자리 정도까지는 비교적 쉽게 기억을 할 수는 있는데 그 이상으로 가면 되게 어렵거든요. 또 우리가 자동차 번호판만 봐도 5개에서 9자의 컨비네이션이기 때문에 그런 숫자 안에서는 어느 정도는 기억을 할 수 있는데 그 이상으로 가면 이제 문제라고 말하는 거죠. 하지만 대학 입시에서는 제가 봐도 솔직히 너무 많은 정보가 있거든요. 뭐 입시 전략이라든지 학업 선택, 뭘 들어야 되는지, 그쵸? 내신 성과, 심지어 SAT 스코어도 뭘 받아야 되는지, 뭐 인턴십, 서머 이렇게 하면 솔직히 한꺼번에 쏟아지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대부분의 정보들은 쓸데없는 정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제 고민 안 해도 되는데 고민하게 만드는 것 같고요. 이거를 이제 우리는 인지적 부하라고 해서 이제 cognitive load가 과도해지면요, 결정 마비를 유발하게 됩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피로감이 어쩌면은 너무 많은 걸 한꺼번에 하려고 해서 그런 것 같고요. 이 피로감 때문에 학생들이 집중력과 판단력도 제가 봤을 땐 저하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 컴퓨터가 갑자기 꺼졌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많은 프로그램들을 동시에 실행하다 보니까 속도가 느려져서 갑자기 꺼진 것처럼 너무 많은 것들을 동시에 받다 보면 혹은 고려를 한다면 결코 좋은 성과가 일어나지 않을 것 같고요. 우리 뇌가 프리프론탈 코텍스라고 해서 그 전저두엽이라는 이제 정보 처리랑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이게 과부하가 걸리면 이 부분이 정보 처리 필터링 능력이 저하가 됩니다. 그럼 이제 불필요한 정보까지도 고려하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요소를 되게 관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미국 고등학생들을 대학 지원서를 준비할 때 너무 많은 입시 정보들로 압도되어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를 학생들이 모르다 보니까 어느 한 고등학교에서는 이 문제점을 고려해서 아예 이제 학교 졸업생들을 같이 지원서를 도와주는 프로그램들까지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실제 제가 느낀 예시를 하나 좀 말씀드리면, 많은 학생들이 인권, 문화, 컴퓨터과학 등 여러 분야에 동시에 열정을 가지고 다양한 활동을 참여하는 걸 봤거든요. 보고 있고 상담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이걸 정말 좋아해서 그리고 정확한 목적을 가지고 내러티브를 형성하면서 하면은 괜찮은데, 이걸 대부분은 그냥 주워 담기처럼 이것저것 그냥 하다 보면은 실제 정보 과부하에 직면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각 분야에서 깊은 성과를 내기가 어려워지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선택지가 많아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선택지가 많아지면 어디에 집중할지 혼란스러워지는 거고, 이미 decision paralysis라고 해가지고 결정 마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이제 인권, 문화, 그리고 컴퓨터 과학 이렇게 동시에 열정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했던 학생이 있긴 있었는데, 이 친구는 대신 이제 자신이 가장 열정적이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조금 더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스탠퍼드를 갔고, 그래서 이제 이런 학생들처럼 때로는 적당히 해야 되는 것들을 추려내서 내가 좀 집중을 해야 되는 것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학생들한테도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는데 다들 아실 거예요. STS라는 그런 대회인데, STS 2023년 파이널리스트로 선정된 수두 푸치파와 이 학생의 사례를 들을 수 있는데, 이 학생은 이제 여러 관심사 중에서도 컴퓨터 과학과 이제 정신 건강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분야에 결합한 연구를 좀 집중을 했고, 그래서 이제 많은 고민 끝에 이
미스드라는 학생은 컴퓨터 언어학과 이거를 활용한 자살 위험 예측하는 모델을 개발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친구는 되게 복잡한 사회적 문제인 청소년 자살 예방에 기여를 하기 위해서 데이터와 최신 알고리즘 같은 것들을 공부해서 이 논문에 쓴 것 같고요. 그 결과 되게 의미 있는 연구의 성과를 이뤄낸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좀 서칭을 해보면 MIT에 합격을 한 걸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지금 MIT를 잘 다니고 있고, 물론 이제 이런 친구들을 보면 GPA부터 SAT까지 여러모로 다 잘했을 거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선택과 집중은 입시에서 가장 큰 강점으로 작용을 해서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다고 또 봅니다. 이런 형식으로 좀 집중을 해서. 다만 이제 이 친구를 아주 자세하게 들어가 보면 꼭 그것만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너무 많은 것들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집중과 선택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 반대로 인지 부하가 커지면요, 뇌는 자연스럽게 정보를 무의식적으로 처리하는 휴리스틱에 의존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보의 양이 많아질수록 합리적인 판단 대신 가장 익숙하거나 눈에 띄는 정보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서 설명회에 참석하고 여기저기 이야기를 듣고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잖아요. 물론 좋을 수도 있어요. 뭐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게 나으니까. 하지만 이런 과도한 정보가 오히려 스스로한테 그리고 학생한테는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컨설턴트로서는 제 경험에 따르면 때로는 정보가 많지 않았던 학부모님이 학생이 스스로 하고 싶은 것들을 찾아 열정적으로 참여했던 거가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것도 있어요. 그러므로 학생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자신의 길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학부모님께서도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얻어서 자녀에게 어떻게 전달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야 이게 이런 게 좋대, 이런 거 한번 해봐, 아니면 야 너 이런 게 있는데 왜 이런 걸 안 하니, 이런 것들을 제가 봤을 땐 좀 좋게 딜리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또 대학 입시에서는 학생들이 자주 그 사회적 증거에 좀 의존을 하거든요. 이게 social proof라고 하는데, 사회적 증거는 심리학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다른 사람의 선택을 본받으려고 하는 경향에서 비롯돼서 불확실한 상황일수록 더 강화된다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칼디니의 이론을 제가 입시로 좀 응용을 한다면, 학생이라든지 학부모님들이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지를 참고해서 자신의 결정을 내리려는 경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입시에서는 사회적 증거는 종종 개인의 적성과 뭐 능력 그리고 큰 목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선택을 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들께서는 좀 생소할 수 있는 플랫폼인데, 그 레딧 같은 포럼이나 성공한 학생들의 조언이나 아니면 유튜브도 있겠죠, 저처럼. 또는 설명회나 아니면 이런저런 디테일적인 것들이 조금 뺀 회사의 컨설팅, 세일즈, 뭐 홍보 글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좀 의존을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내재적이라고 하죠. intrinsic motivation, 그 내재적 동기가 아닌 외부의 기대에 맞추게 되거든요. 이러한 또 경향은 confirmation bias로 좀 이어지게 되고, 자신이 이미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정보만을 받아들이면서 반대되는 정보를 배제하는 패턴이 반복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한테 의존을 하게 되면서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 비판적인 사고까지도 저해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했던 상담을 좀 얘기를 해보면 실제 사례가 될 수도 있겠네요. 최근에 이제 저희 이제 학생이 된 학생이 있는데, 이 친구도 어떻게 보면 큰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을 했대요. 제 SAT는 근데 반대로 1580으로 되게 좋은 성적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그렇다면 이런 케이스인 거예요. 타인한테 혹은 선생님한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비판적인 사고를 개발을 해서 시험을 본 케이스라고 볼 수 있는데, 비판적인 사고력이 필요한 그 SAT 같은 시험에서는 실제 스스로가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교육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모든 게 그런 것 같아요. 단순한 정보 전달보다는요, 질문을 하고 그 내면까지 바라볼 수 있는 멘토링이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고는 보고요.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유명한 연구들도 꽤 많습니다. 적절한 긍정적인 멘토십이 학생의 동기부여와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도 하고요. 제가 입시 컨설팅을 통해서 학생들을 멘토링할 때 가장 많이 봤던 그 연구도, 그리고 사람도 에드윈 러크라고 해서 이 사람이 제시한 그 목표 설정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Goal Setting Theory라고 하는데, 이 러크의 이론은 되게 심플해요.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때 사람들은 더 높은 동기부여를 받고요. 그 결과 더 나은 성과로 이어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강조를 하거든요. 쉽게 말해서 그 막연한 어떠한 목표보다는요, 구체적이고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을 한다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기반해서 제 입시 컨설팅 혹은 제 입시의 중요한 관점들을 좀 넣어서 만든 게 지금의 테스트네이션 컨설팅이고, 이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학생들의 내재적 동기를 갖고 목표를 설정을 해서 이 친구들이 천천히 스스로가 하게끔 도와주는 게 궁극적인 컨설팅의 목적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입시 과정에서 특히 소셜 컴패리슨이 빠질 수가 없거든요. 이게 뭐냐면 학생들이 주변 선배라든지 아니면 성공 사례나 아니면 학교에서 자랑하는 성과를 보면서 자신이랑 비교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단기적으로 보면 엑스터널 모티베이션으로 이어지기는 하는데요. 실제로 성공 학생들의 심리를 조금 분석을 해보면 external motivation보다는 자기결정이라고 해서 self-determination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얘기했던 external motivation의 반대인 내재적 동기죠. intrinsic motivation이 더 많습니다. 혹은 이게 성공의 핵심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학생들한테 우리는 학교를 보면서 어느 학교를 갈 거야 이런 말을 좀 잘 하지 않고요. 또 잘된 친구들을 모델링을 완벽하게 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적 목표를 세우는 게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하고요. 외부의 비교나 타인의 기대에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intrinsic motivation을 중심으로 전략을 짰을 때 가장 높은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테스트네이션의 교육 철학은요, 학생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게 가장 1순위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저는 메디칼을 공부하면서 뉴로사이언스랑 사이콜로지를 깊게 연구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학생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이 친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말투로 왜 이런 행동과 이런 제스처가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항상 예를 들어서 왜 공부에 흥미를 잃었는가, 왜 열심히 하지 않을까, 다소 어쩌면 불편할 수 있는 질문이지만 이런 것들을 서슴지 않게 던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컨설턴트로서 그리고 멘토로서 이를 통해서 대부분의 학생들은 내적 목표를 다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스스로 동기부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데, 저는 이제 학생 개개인이 너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단순히 수많은 학생들을 좋은 학교로 보냈다라는 그거를 가지고 제가 컨설팅에 저도 의존을 하지 않고요. 개개인의 학생을 고유한 열정과 목표를 발견을 해서 성장하는데 지원하고 그게 초점으로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결코 쉽지는 않지만 또 이 일이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입시를 계속 하다 보면은 항상 직면하는 게 그 고도의 스트레스를 동반하는 과정이라고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스트레스는 실제로 그 코르솔 수치를 증가시키거든요. 그래서 아미그달라의 어떠한 과활성화가 유발을 해서 결정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저하시킨다라고 하는데, 그 스트레스 반응, 그 스트레스 리스폰스는 실제 초기에는 성과를 높이는 긍정적인 스트레스라고 해서 유스트레스라는 거를 작용을 할 수는 있지만, 이게 근데 계속 지속이 되면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만성적 스트레스, 크로닉 스트레스로 변질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텀과 프로젝트를 좀 짧게 놓는 이유도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명문대 입시를 꿈꾸는 많은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그 perfectionism의 성향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그 prefrontal cortex에 지속적인 부담을 주거든요. 그러면 이제 창의적 사고와 논리적 의사 결정에 방해가 된다라는 건데, 이 prefrontal cortex는 이마 그 바로 뒤에 위치한 그 뇌의 영역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계획, 판단, 문제 해결 등 이런 것들을 담당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고도한 스트레스가 계속 유지되는 건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교육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럼 이제 이 코르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돼요. 그 코르솔은 원래 신체가 스트레스를 대처하도록 돕지만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 또 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코르솔의 과도한 분비는요, 그 해마라고 해서 하이포캠퍼스의 기억 형성을 방해하고요, 실제 학습 효율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되게 논문에 많이 나와 있고요. 또한 이제 아미그달라와 프리프론탈 코텍스의 그 상호작용이 악화되면서 스트레스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해서 시험 불안과 이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
감정이 더욱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간혹 가다가 우리가 완벽주의 성향인데 GPA도 높은데 SAT 성적이 낮네라고 하는 게 이런 경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관리하기 위해서 방법들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게 이제 명상과 인지행동 치료라고 해서 Cognitive Behavior Therapy, CBT가 있는데 이게 고차원적 자기 대화라고 하거든요. 그 High Order Self-Talk. 이걸 통해서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감정을 좀 긍정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을 스스로가 인식을 해서 그걸 이제 긍정적인 방향으로 전환하는 자기 효능감을 높이는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도 해요. 얼마 전에 저랑 우성쌤이랑 그 영상 하나 리뷰를 했는데 그때 김용 총장님도 나와가지고 자기가 만약에 무조건 학생한테 이 매직 원드를 갖고 무조건 이건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메디테이션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명상에 그래서 뭐가 좋냐? 명상은 실제로 그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아미그달라의 과활성화를 억제하거든요. 그래서 프리프론탈 코텍스 제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걸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집중력을 높일 수 있다고도 많이 합니다. 저도 그래서 가끔 명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았긴 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거는 보상 시스템이라고 해서 리워드 시스템인데 이걸 활용하는 것도 좀 많은 사람들이 또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작은 성취라도 스스로한테 보상을 주는 것을 말을 하는 건데 이게 실제 동기부여와 스트레스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가끔 뭐 일을 하고 나면 이렇게 아이스 바닐라 라떼 같은 거를 한 잔 시켜가지고 오는 그런 소소한 보상 심리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이걸 저희 학생한테도 그냥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보상 심리, 작은 소소한 보상을 하라라고도 합니다. 근데 이제 명상이 확실히 좋고요.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에드윈 러크의 골 세팅을 되게 좋아해서 이걸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명확하고 도전적인 목표를 세울 때 개인의 성과가 극대화된다라는 말인데 특히 입시에서 우리 학생들이 성공하려면 목표 설정이 단순히 추상적이거나 아니면 모호한 형태로 남아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그러니까 specific goal이랑 그리고 측정 가능한 성과라고 해서 metric based outcomes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제가 이번 설명회 때도 말씀드렸는데 설명회 한번 영상을 보시면 그 SMART라고 해서 Specific, Measurable, Achievable, Relevant, Time Bound의 기준에 맞춰서 골 세팅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론적으로 입시와 같은 장기 프로젝트에서는 실제 단기적인 프로젝트와 장기적인 목표가 같이 균형을 가져야지만이 궁극적으로 이 친구가 되게 멋져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트레스도 적게 받고요. 그쵸? 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론이 Future Self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학생들이 자신의 장기적인 목표와 미래의 자아를 상상을 해서 그에 맞는 어떤 행동을 취할 때 더 일관성 있는 결정을 내리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이어나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학생들은 목표를 단기적인 과제로 연결을 해서 그 과제가 자신에게 어떠한 미래를 열어줄지 상상함으로써 동기를 유지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요. 브라운 대학을 간 저희 학생이 내가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4년의 대학이 자신의 40년을 더 좋게 바꿔줄 수 있는데 어떻게 열심히 일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진심으로 제 학생의 질문을 대답을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멋진 사상을 가진 학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단기적인 목표들을 얼른 많이 설정을 해서 내가 목표를 달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reward circuitry라고 해서 뇌의 그 보상 회로가 활성화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도파민은 우리가 목표하는 걸 달성할 때마다 그걸 통해 이제 분비가 되거든요. 그래서 성취감을 느끼고 더 큰 동기부여를 제공하는 되게 중요한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는 이제 목표의 구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면서 이를 달성할 때가 뇌가 보상 신호를 더욱더 강하게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명확할수록 도파민 분비가 활성이 돼서 긍정적인 피드백 루프를 형성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기적인 목표 달성으로 이어지는 되게 중요한 심리적이고 생리적인 메커니즘으로 생각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더 단순하게 들어간다면, 더 마이크로하게 들어간다면 오늘 하루 뭘 했을까도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처음 시작하는 친구는 아무리 단기적이라도 이게 되게 커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오늘 내가 책을 하나 읽는 게 아니라 책 5페이지를 읽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하나의 목표 세팅으로 하면 그게 굉장히 좋은 포지티브 피드백 룩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이거는 많은 걸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미국 대학 입시에서도 단순히 많은 활동을 참여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중요한 게 리더십과 사회적 기여를 통해서 활동의 질이라고 하죠. depth를 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많은 학생들이 활동의 양을 늘리는 거에 지금 집중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좋은 명문대나 아이비리그 같은 경우에는요. 그 많은 활동을 보기는 보지만 그 중에 어떠한 활동을 얼마나 깊이 관여했는지를 더욱더 중요하게 평가를 합니다. 특히 이제 자신이 속한 공동체에서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혹은 변화를 가져왔는지도 찾으려고 하고요. 요즘은 그 여학생들 대상으로 한 스템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창설하고 저소득층 여학생들한테 스템 교육을 하는 뭐 코딩이든 수학이든 이런 것들이 조금은 많이 흔해져 가지고요. 지금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뻔한 그런 프로그램이 됐긴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활동 자체가 아니라요. 내가 직접 기획을 하고 실행을 해서 이 공동체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큰 기여를 했는지, 그리고 독창적인 리더십을 어떻게 내가 맡았는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린스턴 대학교의 그 Your Voice 에세이에서 이러한 그 리더십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서술하라고 써 있거든요. 혹은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물어보는 이유가 대학에 입학한 후에도 더 넓은 어떠한 사회적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음을 강조를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뻔한 에세이가 아닌 또 자기만의 독특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depth나 깊이에서만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나는 근데 그런 게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스스로가 잘 진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뭔가는 바뀌어야 되겠죠. 당연히 빠뜨릴 수 없죠. 에세이인데 대학 입시에서는 에세이는 학생이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하고 제일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입학 사정관은 실제 GPA랑 시험 성적뿐만이 아니라 학생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그 가치를 행동으로 옮길지를 실제로 여기서 많이 알려고 하거든요. 추천서에서 아무리 어떤 얘기를 해도요. 내가 어떤 행동을 옮기고 싶다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 자신의 고유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유일한 공간 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이 고유한 이야기를 디테일로서 전달하냐가 되게 중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입시 에세이에서 중요한 게 스토리텔링이라고 다들 아시겠죠? 다들 알고 있고 근데 조금만 더 들어가서 얘기를 하면 인간은 그 내러티브라는 사고라고 하죠. 내러티브 띵킹을 통해서 정보를 처리하거든요. 근데 이제 나의 이야기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야기는 단순한 사실을 나열하는 것보다는요. 오히려 더 강력한 설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폴 제크의 연구를 보시면 좋은 이야기는 옥시토신을 분비시키면서 실제로 청중과 나의 어떠한 공감대를 형성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면 이제 주인공이겠죠. 즉, 그 입학 사정관들은 학생의 에세이를 읽으면서 그 학생의 경험에 감정적으로 연결이 될 때 그때가 이제 제가 말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에세이를 그냥 아무한테나 맡기지는 않고요. 그리고 맡겨서는 안 됩니다. 그 스토리텔링은 뇌의 mirror neurons를 자극해서 독자와 그리고 화자의 감정적으로 연결하는 그런 과정을 촉진을 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입학 사정관들은 학생의 이야기를 몰입하고 공감을 할 때 그 학생이 학교 공동체에서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제 에세이는 단순한 어떤 정보 전달이 아니라요. 당연히 에세이를 잘 쓴다라는 사람한테 도움을 받는 것보다는 오히려 훨씬 더 깊게 이 친구를 공감하고 진심으로 도와줄 수 있는 사람한테 도움을 받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원서에서 정말 해야 될 것들은 뭐냐면 이모셔널 커넥션이라고 해서 이거를 무조건 형성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겹겠지만 이제 미국 대학 입시는 성적과 시험 점수만으로는 당연히 결정되지 않고요. 누구에게는 이게 되게 희소식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자신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어떤 목적을 혹은 목표를 가지고 있는지가 핵심적인 평가 요소가 될 거고요. 우리는 이 넘쳐나는 정보 세상에서 조금 더 객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그리면서 내 가치관과 맞는 정보를 선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절대 타인의 조언에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이고요. 스트레스도 관리를 하고 명확한 목표를 설정을 해서 리더십과 사회적 기여를 보여줘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그냥 미국 대학교를 위해서가 아니라 스스로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성공 학생들을 보면 이 모든 과정을 자신만의 이야기로 만들어 갔고요. 미국 대학 입시의 진정한 성공의 비결이라고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정말 좀 이것저것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요즘 정보가 너무 넘쳐가지고 대부분은 세일즈를 당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쓸데없는 걸로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을 덜어내시고요. 스스로가 꼭 해야 되는 것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지 않고 내가 보여주고 싶은 거, 목적이 있는 걸로 세팅을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 같고요. 꼭 여러분의 스스로의 길을 찾고 꼭 그 길이 행복을 가져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다음에 재밌는 소재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대학 입시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좀 진솔하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육 시스템은 오랫동안 변화를 좀 시도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좀 많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획일화된 입시 시스템의 문제점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 교육 시스템의 배울 점들, 그리고 현대 사회의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는 방법이라든지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의 중요성, 그리고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안까지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한국에서의 대학 입시 시스템은 오랫동안 그 표준화된 시험과 정량적인 평가에 의존해왔죠. 수능 점수와 내신 등급이 학생의 미래를 좌우하는 주요 요소로 작용하면서 어린 나이에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이렇게 공부만 하게 되면서 학생들은 자신만의 고유한 재능과 열정을 발휘할 기회를 저는 개인적으로 놓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 2019년 한국교육개발원 조사에 따르면요, 학생들의 70% 이상이 수능 준비에만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평가 기준이 그렇다 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솔직히 제 눈에는 그냥 대학 잘 가자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평생 가는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아주 단기적인 투자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학생들은 다양한 잠재력을 개발하는데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 이건 거의 막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린 친구들의 성장통을 막는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치명적일까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문제는 학생들을 단순히 숫자를 평가하는 것의 위험성을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한국 입시를 했던 학부모님들이 대부분은 아직도 이런 평가 기준에 못 벗어나기 때문에 아직도 미국 대학 입시를 비슷하게 보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왜 도대체 우리 입시 시스템은 이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에는 당연히 한국의 역사와 배경이 관련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1960년부터 70년대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교육은 사회적 이동의 주요 수단이 되었고요. 대학 졸업장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성공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경쟁 중심의 교육 문화가 형성이 되었죠. 예를 들어 강남 개발과 대치동의 교육 열풍은 이러한 형상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교육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교육이 마치 투자 상품처럼 취급되고 있는 현실이 된 거죠.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은 학생의 창의성과 비판적인 사고의 능력을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학생이 동일한 방식으로 학습을 하고 평가를 받는다. 그렇다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거나 독창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개발을 할 기회가 없다라는 거고요. 이는 미래가 사회에 요구하는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를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우리나라는 눈치 문화로 대표되는 그 따라하기를 선호하는 경향이 좀 강합니다. 이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개인의 독창성을 억압하고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창의성과 혁신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제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학생의 학부모님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 학생한테 제가 이 친구는 무료 인턴십을 할 기회가 있을 것 같다 라고 했는데 그 학부모님이 교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학생이랑 뭘 같이 하냐, 돈을 받는 게 아니고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바로 그 눈치 보고 따라하는 문화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뭔가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겁을 먹는다라는 거죠. 솔직히 이거는 제가 봤을 때도 정신건강 측면에도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고요. 극심한 경쟁과 압박 속에서 학생들은 번아웃을 좀 경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2021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요, 청소년의 우울증 및 불안 장애 발생률이 30% 이상으로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이는 학업 성취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행복과 그리고 성장에도 큰 해를 끼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은 단순히
그냥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적 배경에 따른 교육 격차도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서는 좋은 성적을 얻어내기 어려운 현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가정의 학생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하고요. 통계청의 2021년 자료에 따르면요, 상위 20% 가구의 교육비 지출은요, 하위 20% 가구의 약 5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부유한 학생들은 오히려 불리하다라는 영상을 만든 이유도요, 이런 것 때문입니다. 5배의 지출이 5배의 성과를 보장하지 않거든요. 오히려 제가 느끼기에는 배고프고 여유가 없는 학생들이 더 열심히 살려고 하기 때문에 뭔가 이 친구들이 조금만 더 느껴가지고 아, 내가 이걸 해야겠다라고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이 친구들을 뽑지 굳이 그 5배를 넣어서 5배를 얻지 못하는 친구들을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여러 변화가 있었지만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Need Blind Admission 같은 경우에는 학생의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입학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고요. 100개 이상의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등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중요한 대학에서도 이런 걸 시행하고 있고요. 이게 경제적 배경과 관계없이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이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친구들이 결과가 더 잘 될 수 있다고 믿는 거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 교육 시스템에서 배울 점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핀란드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에서는 표준화된 시험이 거의 없고요.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초점으로 맞춥니다. 오히려 학생보다는 교육이라고 하면 교사들은 거의 다 석사 학위를 필수로 요구를 하고요. 높은 전문성과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알기로 1970년도 교육 개혁 이후로 평등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핀란드 교육의 철학은 한마디로 교육은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는요, 고등학교 단계에서 다양한 트랙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공업 고등학교라든지 상업 고등학교 및 직업 교육을 중점으로 다루는 학교들이 좀 있어가지고요, 학생들의 어떠한 자신의 진로에 맞게끔 좀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최근 일본의 그 하버드 대학 입학수가 증가한 것만으로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2018년도에는 약 한 10명 정도 했지만 2020년도, 2021년 이후에는 20명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이게 일본 교육이 국제적 감각이랑 창의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걸 저는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계속 누누이 말하지만 대한민국은 반토막이 난 게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살고 있었던 나라죠. 캐나다는 학생의 참여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교사와 학생 간의 그 상호작용이 굉장히 활발하면서요, 모든 학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프로젝트를 통해서 학생들의 협업 능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웁니다. 제가 캐나다 고등학교를 다녔을 때는 work experience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무조건 내가 11학년 때 한 직업을 찾아서 무조건 가서 내가 한번 일을 하고 job shadowing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하면서 내가 진짜 뭘 하고 싶은지 이제 조금 테이스팅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저는 무조건적으로 꼭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커리큘럼이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큰 장점은요, 캐나다는 다문화 사회로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공존을 하기 때문에 다문화 교육이 되게 잘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캐나다에서는 솔직히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가 비교적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하버드 대학에 한 50명 정도의 합격자를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는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고요. AI, 빅데이터 같은 기술 발전은 기존 직업 구조와 산업 환경을 재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기존의 획일화된 교육 시스템을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 세계경제포럼이죠. WEF의 미래 직업 보고서 2020년에 따르면요, 향후 5년 내에 8,5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지고 9,7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성된다고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그렇다면 변화하는 직업 시장의 교육은
무조건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는 미래는, 그리고 진짜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은요, 단순히 지식의 암기가 아닙니다. 이제는 의사 선생님한테 가는 것보다 GPT한테 먼저 쉽게 정보를 찾아볼 수 있잖아요. 정말로 이제는 창의성, 융합적 사고, 협력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 기술 개발은 기계공학, 전기전자공학, 컴퓨터공학, 근데 거기다가 심리학, 여러 가지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융합되어서만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복잡한 문제를 다각도로 좀 분석을 하고요.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통합하여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인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혹은 이제 정말 한강 작가처럼 하나만 굉장히 열심히 팔 수도 있겠지만 그 또한 다양한 각도로 접근한 것 같기도 합니다. 그냥 제가 말하는 건 그냥 따라 만드는 거를 좀 그만해야 되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획일화된 교육의 문제점에서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냥 자율주행을 더 잘하는 이게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테슬라 같은 회사를 만드는 우리 대한민국 인재가 나타났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또한 이제 글로벌한 세계에서 문화적 다양성과 국제적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 교육 시스템은 여전히 국내 중심적이죠. 다문화 감수성을 키우는 것에 대한 한계가 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순히 저는 제2 외국어를 배우는 것만으로는 정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교육 과정에서는 다양한 문화, 역사, 그리고 언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유학이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 있다면 저는 정말 해보라고 추천을 하고 싶고요. 대한민국에서는 제가 봤을 때 고등학교 커리큘럼 안에서는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환경 문제거든요. 그 기후 변화와 자원 고갈 같은 인류가 무조건 미래에 직면해야 할 중대한 문제라고 정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책임감과 해결 의지를 가진 인재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한국에서의 학교 교육에서 환경 교육이 부차원적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느껴지고요. 학생들이 환경 문제에 대해서 깊게 이해를 가져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다른 것들을 좀 공부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노력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에서는 환경 교육의 어떠한 비중을 좀 높여야 되는데 실제로 이러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진짜 근데 실제로 미국 대학 입시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요 근래에. 자기 주도 학습은 학생들이 스스로 학습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 학습 방향을 선택을 하면서 학습 과정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게 학생들의 책임감과 자율성을 높이고 평생 학습을 기반을 마련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한국의 교육 문제는 여전히 학생도 아니고 교사도 아니고요. 원래는 학교로 중심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학원이나 다른 쪽으로 좀 중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제가 봤을 때는 이것 때문에 저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저해하는 요소들은 이런 중심이 엇나갔기 때문에 이라고 생각하고요. 실제적으로는 학교 안에서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합니다. 그 메타인지라고 메타코그니션 능력은 자기 주도적 학습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자신의 생각과 학습 과정을 인식하고 조절하는 능력으로 학습 효율을 높이고 문제 해결 능력을 강화하는데, 교육 과정에서의 그 학생들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해서 이를 기반으로 학습 전략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건데 지금은 솔직히 이런 것들을 찾아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프로젝트 기반 학습이라고 하죠. Project Based Learning은 자기 주도적 학습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이 이런 것들을 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IB 커리큘럼을 그나마 괜찮아하는 게 IB 커리큘럼 안에서는 PP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이게 뭐냐면 실제적으로 학생이 자기가 관심 있는 문제점을 프로젝트로 이행을 해서 이때까지 끝내라 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이게 학생한테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 또한 그냥 막 하는 친구가 있죠. 굉장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PP를 그냥 점수를 받기 위해서 아니면 빨리 패스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PP를 통해서 아니면 프로젝트를 통해서 협업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을 저는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미국 대학 입시를 보면요, 대부분 좋은 학생들의 성과들을 좀 찝어서 보면 프로젝트 경험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학생들이 수행한 연구나 아니면 프로젝트를 통해서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버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원자의 탐구 활동과 리더십 경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춰서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맨데토리 머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교육 컨텐츠와 학습 도구를 통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는 정말로 학생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효율적으로 학습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게 대표적으로 제가 저번 영상에 말했던 edX나 콜세라 같은 플랫폼인데, 이런 것들을 저는 무료로 아니면 저렴하게 굉장히 좋은 컨텐츠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만큼 익사이팅 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고요. 개인화된 학습을 제공을 얼른 저희 이 한국도 빨리 제공을 해서 이에 맞춘 테일러된 교육을 주면서 학생들한테 조금 더 뭔가 챌린징한 태스크를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굉장히 선행 수업을 막 하다가 나중에는 AP로만 끝이 나는 게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 교육 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진짜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학교를 만약에 설립을 한다면 어떤 학교를 만들까라고 정말 1000번 이상 생각을 한 것 같은데,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첫 번째는 솔직히 제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교육 과정의 유연성이거든요. 학생들은 자신만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좀 도와줘야 되고, 오히려 이거를 알려줄 수 있는 저희가 지금 프리컨서팅으로 들어가서 하는 그런 RWS 같은 거라든지 뭐든지 간에 적성을 찾을 수 있게끔 저는 도와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AP나 아니면 이런 여러 가지 과목들도 되게 좋지만 저는 그걸로 되게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더 혁신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이 자신만의 학습 계획도 세우고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를 알 수 있게끔 저는 커리큘럼을 되게 중요하게 첫 번째로 짤 것 같아요. 그리고 둘째는 평가 방식의 다양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량적인 시험 성적의 외에도 저는 포트폴리오라든지 프로젝트 결과물, 발표, 토론 이런 것들을 저는 평가로 반영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을 인정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일이나 콜롬비아 대학 같은 입학 사정에서 학생들은 영상 포트폴리오, 추천서, 과외 활동들의 종합적인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이거는 그냥 학생을 단순히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학생의 진짜 능력과 열정을 파악하려고 그 깊이를 보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무조건 신빙성 있는 것들을 좀 저는 쌓아 놓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아무래도 제일 깐깐하게 보는 게 교사들의 전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사들은 새로운 교육 방법과 기술을 습득을 해야 되는데 다 그렇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좀 학생 중심으로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수님이 스스로의 역량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요. 이를 위해서는 저는 지속적인 연수와 아니면 뭐 전문적인 학습을 공동체로 운영하면서 교사들의 성장을 발전을 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미국에서는 KIPP라고 해서 Knowledge is Power Program이라는 학교들은 교사 평가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교사들이 더 열정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CCTV를 달아놓고 교사들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그리고 교사들은 매번 내가 어떻게 가르치겠다라고 보고를 올리는 그런 형식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뭐 선생님이 갑이 되는 게 아니라 노력을 하겠죠. 그렇다면은 학생들도 그 노력에 자기네들이 저 사람도 노력하는데 나도 노력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겠죠. 네 번째는 그 지역 사회와의 연계를 좀 강조 혹은 강화해야 된다 생각하고요. 학교 교육 실생활에서 밀접하게 연결이 될 때 교육의 효과는 제가 생각하기에 극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기업, 공공기관, 비영리 단체를 실제로 협력을 시켜서 현장 학습이라든지 인턴십 기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스스로가 찾을 수 있게끔 네트워크를 학교 안에서는 미리 구축을 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회 일원으로서 책임감과 실천력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의 그 듀얼 시스템은 학교와 기업이 협력을 해가지고요. 이론과 실무를 병행하는 그런 교육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는 높은 취업률과 산업 발전에도 기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빌 게이츠가 자기가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기업이랑 파트너십을 하면서 이제 뭔가 솔루션을 줬다고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유능한 친구들이 실제로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섯 번째는 정책적 지원과 투자를 저는 굉장히 많이 받으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교육의 변화는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그리고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핀란드는 GDP 대비 교육 예산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상위권에 속하거든요. 이는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기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교육 예산의 확대와 공정한 분배를 통해서 모든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정도만 해도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좋은 학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한국의 대학 입시와 교육 시스템의 문제점 그리고 변화를 위한 방향성에 대해서 좀 깊게 논의를 해봤다고 생각하고요. 불편한 현실이지만 미래는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그 변화에 발을 맞춰서 진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다양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육자들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그냥 전달을 해서 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성장과 사회적 책임을 함께 키우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획일화된 시스템에서 좀 벗어나야 되고요. 다양성과 창의성을 존중하는 교육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미래가 저는 정말 빠른 시기에 찾아오길 바라면서요. 저도 그렇게 싸우겠습니다. 오늘도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대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테스트네이션 대표 에릭슨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미국 대학 입시 컨설팅에 대해서 많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컨설팅을 통해서 왜 학생들은 명문대에 합격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컨설팅에 대한 역사를 좀 알려주세요 라는 이메일을 받았는데, 컨설팅이라는 개념이 19세기 후반에 미국에서 처음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실제 경영 컨설팅을 본격화하게 되면서 다양한 산업 분야로 확장이 되었고요. 20세기 중반부터는 교육 컨설팅이 본격적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제 차별의 대응이라는 영상을 보셨다면 1950년도에 미국 대학들이 글로벌 학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지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교육 컨설팅의 수요가 급증하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이후 경제 성장과 함께 해외 유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대학 입시 컨설팅도 이때 시작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기에는 주로 학원에서 제공하는 입시 상담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전문적인 컨설팅 업체들이 등장하게 되었고요. 현재는 수많은 컨설팅 업체들이 경쟁을 하고 있으면서 그 중에서도 저희도 저희만의 차별화된 접근의 방식으로 많은 학생들이 컨설팅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좀 정의를 해보면요. 컨설팅은 라틴어 꾼스타레에서 유래된 말로 상담하다, 조언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컨설팅은 조직이나 개인의 목표를 달성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조언과 전략을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고요. 경영, 인사, 마케팅, IT,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고객 요구에 맞춘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교육 컨설팅은 학생이 자신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 조언과 전략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로 하겠죠. 그래서 제대로 된 컨설팅은 학생의 개개인의 약점과 강점을 파악하고요. 분석하고 그에 맞춰서 최적의 입시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하버드 대학의 입학 사정관들은 학생의 GPA, SAT, ACT 이런 것들을 보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학생의 리더십, 경험, 봉사, 영향력, 임팩트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학생을 입학을 시킵니다. 따라서 교육 컨설팅은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을 체계적으로 준비하게 도와주고 학생의 자신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고 어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컨설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컨설팅이라고 하면 제가 제일 많이 물어보면 너 컨설팅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올라? 라고 하면요. 다 똑같은 얘기합니다. 맥켄지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1926년에 설립이 된 글로벌 경영 컨설팅 리더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전략적인 조언을 되게 많이 주었고요. 대표적인 성공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제너럴 일렉트릭 같은 GE 라고 하죠. GE와 협력을 한 케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맥켄지는 GE의 CEO 잭 웰치랑 함께 워크아웃 프로세스를 도입을 해서 조직 내 의사결정과 과정을 좀 혁신을 시켰어요. 그래서 운영 효율을 극대화시키는 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실제 GE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는데 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하고요. 맥켄지의 전략과 조언과 그리고 실행 지원이 GE의 성공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베인 앤 컴퍼니는 제가 또 좋아하는 컨설팅 회사인데 1973년에 설립된 미국 기반 컨설팅 회사입니다. 협력적이고 결과지향적인 접근 방식으로 유명하고요. 대표적인 성공 사례 같은 경우에는 스타벅스죠. 베인은 스타벅스와 글로벌 확장 전략을 재정립하고 또 신규 시장 진입 시 예를 들어 현지화 전략 같은 효과적인 도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했고요. 예를 들어서 문화와 소비자 취향에 맞는 메뉴 개발과 매장 운영에
자기의 그 어떤 방식을 최적화하면서 스타벅스가 전 세계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고 다양한 문화와 적합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데 되게 기여를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어플 하나로 시킬 수 있지만 다른 나라는 아직도 이게 도입이 안 된 나라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 현지에 맞게끔 세팅을 한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회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두 사례는 맥켄지와 베인이 각각 다른 산업에서 어떻게 고객의 성공을 이루어냈는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죠. 맥켄지는 대기업의 조직 혁신과 운영 효율성을 개선하는 데 주력을 했고요. 베인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확장과 현지화 전략을 통해서 고객 시장 경쟁력 강화를 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들은 두 컨설팅 회사가 높은 신뢰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능력을 잘 나타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과 유럽들의 컨설팅 대우는요, 실제 한국과 비교해보면 미국이랑 이제 유럽에서는 컨설팅은 되게 높은 사회적 지위와 보상을 받는 직업으로 인식이 되거든요. 맥켄지랑 메인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어서 경력 개발에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반면 한국의 컨설팅 산업은 1990년도 이후에 급성장을 했지만 미국이나 유럽에 비해서 역사가 깊지도 않고요. 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IT나 컨설팅 같은 특정 산업에 특화된 컨설팅을 주로 이루며 많은 회사들이 가격 경쟁에 집중을 하고 있고 품질보다는 비용 절감에 중점을 두는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 컨설팅의 문제를 좀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실제로 일을 해본 결과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문제는 두 가지로 나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회사의 운영을 하는 체계가 돈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컨설팅 본질을 잃는다라는 점입니다. 만약 원장이나 대표가 직접 컨설팅을 한다면 큰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가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을 연결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을 끌어와 지원서를 검토하게 하거나 프리랜서로 이렇게 간혹가다 조금씩 들어와서 학생한테 뭐 해야 할 것들을 얘기해 준다라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자기가 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하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문제라고 하기보다는 학생의 입시 컨설팅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따로따로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얼마나 복잡한지를 안다면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컨설팅 과정 자체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 학생을 12학년 때까지 컨설팅을 쭉 이어서 지원서까지 거의 다 90%를 제가 담당을 하면서 큰 그림을 보며 학생들의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그 내러티브를 강화할 수 있는 스토리와 능력,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하는데, 하지만 실제로 세일즈를 담당하는 담당자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당자가 따로 작업을 하게 되고 통합된 접근이 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컨설팅은 원래 팀이 모여서 리더가 모든 요소를 완벽하게 조율을 해야 되는데, 특히 미국 대학 입시 컨설팅은 단순한 점수뿐만이 아니라고 제가 100번을 얘기했을 것 같아요. 스토리의 탄탄함, 스토리 내에서의 보여줄 수 있는 요소들, 뭐 리서치랑 이런 것들을 종합적인 것들을 고려를 해서 일을 설계하는 데는 엄청난 리서치와 감각이 필요합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걸 정말 할 수 있는 대단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컨설팅을 잘하는 사람은요, 고등학교, 대학교 그리고 성인이 된 후에서도 자기가 무언가를 해본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이거 솔직히 안 해도 되는데, 컨설팅 안 해도 되는데 왜 이거 하고 있지? 그런 사람의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컨설팅을 하는 친구들, 사람들 중에서 뭐 좋은 학교를 나와서 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전략을 잘 짤 수 있고 학생들한테 동기를 줄 수 있고 거기 안에서 희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궁합이 잘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저처럼 90, 11학년들 그리고 지원서까지 이렇게 작성을 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땐 그 사람의 업적과 노력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솔직히 단순히 좋은 학교를 나와서 몇 명의 학생을 도와준 것만으로는 저는 솔직히 취미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컨설팅의 본질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말 큰 무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축구를 잘한다고 해서 좋은 감독이 될 수 없는 거잖아요. 축구에서는 최고의 멘토들 밑에서 가르침을 받았고, 그리고 그 전술과 전략을 자신의 스토리로 아니면 자신의 스타일로 녹여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레버쿠젠의 사비 알론소가 무패의 신화를 이룬 최고의 미들필더 선수이자 명장들 밑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될 수 있었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컨설팅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컨설턴트 스스로가 이룬 것들이 있지만 솔직히 더 많은 경험을 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이 또한 제한적이고 한정적인 전략과 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치나 아니면 이제 명장이라는 단어가 붙을 때는요, 경험이 굉장히 많지만 더 중요한 건 새로운 전략을 계속 만들어내고 자신의 분야에서 도전하는 사람들이 최고의 컨설턴트 혹은 명장이라고 혹은 코치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은 깊이를 모르고 겉만 보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저는 그게 되게 안타깝다고 생각을 해요. 이 친구는 리서치만 했네, 대회 우승을 했네 라고 해서 이것만 답처럼 느껴지고, 이러한 세일즈의 방식이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대회 우승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라는 거 다 아는데 모르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올림피아드 아니면 ISEF 우승을 했다라고 해서 명문대로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아이비리그에서 수천 명이 그런 사람들도 떨어지기 때문에 단순히 대회나 뭐 큰 거 한두 개 가지고는 내러티브가 완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컨설팅을 망설이시는 분들은 대부분 똑똑해서 세일즈를 쉽게 넘어가지 않고요. 학부모님들이 걱정이 많아서, 예를 들어 걱정할 때 그 사람이 확실한 답을 주면 안심하고 넘어가잖아요. 부동산이든 대출을 끌어와가지고 사는 거고 뭐 이게 확실히 돈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런 세일즈에 넘어가는 것 같긴 한데, 하지만 정확히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오히려 다양한 방향이 있는데도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나면 이게 가장 좋다라고 얘기하겠죠. 부지를 사라. 근데 또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이랑 얘기하면 ETF가 20년 전에 산 거랑 압구정이랑 봤을 때 똑같다, 그렇다면 뭐 주식을 사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주장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컨설팅도 이처럼 사람한테 막는 방식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 더 많은 경험을 하고 있는 사람들, 했던 사람들, 더 나아가 새로운 방식을 좀 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다른 내러티브를 형성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컨설팅은 진짜 실제로 단순히 세일즈가 아니고요, 각 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원래 정의고요. 이를 위해서는 깊이 있는 경험과 통합된 팀워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접근이 제가 봤을 때는 한국 컨설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말해서 제가 교육 분야에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을까라는 좀 약간의 걱정이 들기도 해요. 만약 우리 학생들이 잘 성장을 했다면 무엇을 하게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전체적으로 상황이 좋지도 않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억대로 쓰고 있는데 그에 비해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맡아야 할 학생들은 대한민국에서 대부분은 좋은 교육을 받고 부유하고 뛰어난 성과를 내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나중에 얼마나 대단한 친구가 될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반대로 오히려 정말 힘든 환경에서 여러 가지 고난과 역경을 겪으면서도 굉장히 엄청난 성과들을 내는 경우도 종종 보거든요. 요즘 뜨고 있는 안성재 셰프님이라든지 아니면 한강 작가님이라든지, 아이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신감 넘치고 스스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많은 컨설팅 업체들이 과연 이거를 우리가 본질적으로 좀 다루는 걸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에게 거짓된 이미지를 심어주고 대학 입시가 모든 것이 답인 것처럼 들리긴 하거든요. 물론 5개 이상의 수상과 10개 액티비티를 채워 넣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이렇게 채우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정말 이거를 해본 사람이면 지원서 마지막 이 피니시 라인에서는 그게 100%에 3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70%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 모든 지원서를 다 내러티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너스를 왜 이렇게 내가 강조를 하는지, 언어가 없는데 액티비티는 그러면 왜 이런 식으로 강조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내러티브에 굉장히 도움을 주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채워넣고 해야 하는 것들을 체크리스트로 만들어내죠.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단순히 대회에 많이 참여했다고 해서 돋보이는 게 아니고요. 각 대회에서 어떠한 경험을 했고 그게 어떻게 자기 스토리를 강화했는지가 중요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입시는 정말로 100가지 요소를 고려해라 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컨설턴트는 각 학생의 삶을 자기가 자신 것처럼 준비를 해야 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되게 많이 발생을 하겠죠, 컨설팅을 하면서. 그러면 그것 또한 내러티브에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또한 학생의 짐승까지도 끌어올려야지만이 가능한 게
교육 컨설팅이고요. 하지만 많은 곳들이 단순히 세일즈에 포커스를 둔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입학사정관들을 초대해서 설명회 같은 거 열고 실제로는 별로 효과 없는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진짜 대단한 친구들 보면 명문대 진학한 친구들 있죠. 이런 제대로 된 설명회를 막 그렇게 간 친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의 내면의 진심을 끌어내지 못하면 100번 설명회를 가든 전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학교에서 다뤄야 되는 내용들인데 비인가든 국제학교든 학생들을 왜 가르치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육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못하러 이 사람들은 학교를 설립했을까? 제가 봤을 때는 단순히 대학을 잘 들어가게 하는 게 이 급급한 현세 상황으로 만든 것 같고, 제가 그래서 골든타임을 좀 놓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이런 겁니다. 그럼 이제 미국 대학 컨설팅이 중요한가에 대한 답을 좀 하고 싶은데, 당연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필요로 하지만 모든 컨설팅이 동일하게 좋은 건 아닙니다. 일부 컨설팅 업체는 비용을 낮추거나 지나치게 높은 비용을 요구하면서도 제가 봤을 때는 진심으로 학생을 대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반면 비용을 낮췄지만 진짜 진심으로 학생을 도와주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미국 대학 입시 컨설팅의 필요성과 역할을 좀 설명해 드린다면, 입시는 단순히 어떠한 뭔가를 한다라는 게 아니고요. 학생 개개인의 이 부분을 좀 강조하고 이 내러티브를 만든다라는 전체 어떠한 큰 목적과 고리 세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차별화된 방식으로 준비를 하지 않는 이상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은 거의 다 좋은 성적을 다 가지고 지원을 하기 때문에 별로 특별해 보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감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컨설팅이라는 것 자체가 데이터 기반으로 한다면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감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있는 사람은 이런 것들을 포커스를 하겠죠. 개인 맞춤의 전략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이거는 이제 각 학생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서 최적의 입시 전략을 수립을 하는 거고요. 지속적인 소통이 되게 중요하겠죠. 학생이랑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변화하는 상황에 맞춰 전략을 유연하게 좀 조정을 해야 되고요. 직감과 감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지만 데이터 기반의 접근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최신 입시 데이터랑 트렌드를 바탕으로 조금 더 이 수를 앞서 나가야 되고요. 동기부여와 지원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학생이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진심으로 끌어올리게끔 어떻게든 이 친구한테 진심으로 다가가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은 다큐멘테이션입니다. 철저한 기록 관리죠. 이 모든 과정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기록을 하면서 학생의 진전을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스스로 나중에 이걸 가지고 포트폴리오로 낼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의 예술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할게요. 이 친구의 포트폴리오를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젝트 활동을 제안을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이를 통해서 대학에 어필할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 가야 되겠죠. 근데 이건 단순히 세일즈가 될 수가 없겠죠. 학생의 고유한 특성과 목표를 맞춘 전략밖에 안 됩니다. 컨설팅은 모든 최고의 코치들이 그렇듯이 학생 한 명 한 명의 고유의 전략을 짜는 게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이 전략은 절대적으로 학생에게 맞춤이 되어야 되고요. 학생이 자신의 어떠한 그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이 내면의 이 안에 있는 것까지 끌어와야 됩니다. 따라서 미국 대학 입시 컨설팅은 단순히 세일즈가 아니고요. 학생의 성공을 위해 깊이 있는 맞춤형 접근으로 다가가는 게 제가 보기에는 가장 완벽에 가까운 컨설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짧게 역사도 잠깐 얘기해보고, 그러면서 한국의 컨설팅이 무엇일까, 그리고 무엇이 문제점일까 제 생각을 좀 말씀드렸는데, 제 생각이 다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의 지금의 노력들을 저는 이 컨설팅을 했다라는 걸 되게 떳떳하게 말하고 다니는데, 그냥 그 컨설팅이라는 것 자체가 변질이 많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컨설팅이라는 걸 말하는 게 조금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컨설팅에 대한 이미지가 회복이 됐으면 좋겠고요. 정말 진심으로 학생을 컨설팅하는 사람들이 남아서 학생을 컨설팅을 해서 좋은 결과로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고요. 제가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